wrong. Now it is time to bring out the truth from Pandora's Box. 안녕하세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살인사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블랙 달리아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미해결 사건 중에 하나로 미국에서는 아마도 조디악 연쇄살인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살인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영화와 소설의 주제로 사용됐을 정도로 미국인 그리고 많은 전 세계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큰 사건이죠.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얼핏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더욱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블랙 달리아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는 블랙 달리아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숄트 또는 줄여서 베티라고 불리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녀의 마지막 행적 그리고 그녀의 살인 용의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줄리아 시어스 씨가 사건을 정리한 글을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제시한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가 블랙 달리아의 범인일 가능성 그리고 그의 범죄가 갖는 다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사건 소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47년 1월 15일 22살의 엘리자베스 숄트의 사체가 로스앤젤레스의 39번가와 콜로세움가의 사이에 있는 놀튼 애버뉴라는 길 바로 옆 공터에서 발견이 됩니다. 발견 당시 그녀의 입은 영화 배트맨의 조커처럼 양쪽 귀의 위치까지 찢어져 있었고 몸통은 정확히 배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두 동강이 나 있었으며 내장은 제거되고 피 또한 모두 빠져나간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손과 발은 마치 X자를 그리듯 양팔과 다리를 벌리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양팔은 좀 더 안쪽으로 49도로 굽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해당한 후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엽기적인 사건은 당시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왔고 사건의 후속 보도가 한 달 이상 연속으로 신문의 머릿기사로 등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 용의자들이 지목이 되었고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한 사람만 30여 명이 이뤘다고 하니 당시 사건의 여파가 어땠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꼼꼼하게 엘리자베스 숄트라는 인물과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달리아는 그녀의 사후에 언론에 의해 붙여진 별명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검은색을 좋아했다는 그녀 지인들의 증언 때문이거나 혹은 1946년에 나온 영화 더 블루 달리아를 조금 바꾸어서 별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실제 그녀는 본인의 갈색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한 상태였고 검은색 옷과 물건을 좋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 엘리자베스 숄트의 주변인들은 베트 또는 베티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는 주로 편의상 그녀를 베티로 부를 생각입니다. 그녀는 보스턴에서 멀지 않은 곳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마을 출신으로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가 되는 꿈을 가지고 이곳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녀의 시체는 1947년 1월 15일 아침에 공터 옆길을 3살 된 딸과 함께 걷고 있던 베티 벌싱어 씨에 의해 처음 목격되었으며 목격자는 시체를 부서진 마네킹으로 처음 오인했으나 곧 여성의 시체로 보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딸의 눈을 가리고는 주변의 가정집으로 뛰어간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죠. 1940년대 당시는 경찰이 사용하는 무전기를 기자들도 사용했으며
시체가 발견된 것을 무전으로 통해 알게 된 기자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기자들에 의해 현장이 훼손된 다음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녀를 안쓰럽게 생각하여 직접 눈을 감겨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40년대 경찰은요, 현장 감식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했고, 기자와 경찰과의 관계는 매우 협력적이어서 기자들이 현장에 먼저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로 여러모로 상부상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자들이 경찰 배지를 가지고 다녔고요. 경찰과 언론 간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언론은 경찰이 원하는 보도를 해주고요. 그리고 언론은 경찰의 정보를 제공해서 그 사건 수사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 간의 돈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시체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으로 보아 새벽 2시 이후에 다른 곳에서 살해된 다음에 옮겨진 것을 경찰은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밤의 온도는 3도가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귀까지 찢어진 입은 마치 웃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묶였던 자국으로 볼 때 그녀가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반토막난 신체로 판단하건대 키는 162에서 170cm 사이, 몸무게는 약 52kg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체의 부검을 통해 얻은 지문을 워싱턴 DC에 위치한 FBI로 보냈고, 피해자의 신분은 엘리자베스 쇼트 22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지문은 캘리포니아의 군 기지의 우편물 관리소에서 일할 때 그녀가 제출한 적이 있었고, 산타바바라에서 미성년자 음주로 체포된 전력 또한 있었기 때문에 지문을 통한 신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베티의 사망 사진을 본 이그제미너 소속 기자는 신문사 이름입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피비 쇼트에게 전화를 하여 그녀가 미인대회 우승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그녀의 개인정보를 얻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은 후에야 그녀가 죽음을 당했다고 알렸다고 하죠. 언론들은 미인, 섹스, 폭력으로 이 사건을 묶어서 포장해서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쇼트는 1924년 7월 29일생으로 매사추세츠의 하이드 파크에서 어머니 피비와 아버지 클레어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클레어 쇼트는 소규모 골프장 설계로 성공한 인물이었으나 1929년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피비는 남편을 떠나 아이들을 데리고 낡은 아파트를 얻었고 격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피비는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에 가곤 했는데 이 당시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고, 아마도 이 영화로 인해 엘리자베스 쇼트가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블랙 달리아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연기하는 엘리자베스 쇼트의 스크린 테스트 영상이 등장하죠. 이 영화 이야기는 제가 2부에서 하게 될 겁니다. 베티가 16세일 때 그녀의 어머니는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했습니다. 19세가 된 베티와 이 딸들은 아버지와 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의 바에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요. 베티는 이곳의 한 해군 기지에서 일하면서 영화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계획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아버지와 한 집에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클레오의 증언에 따르면 딸들이 집안일을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베티는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죠. 베티는 LA에서 2시간 반 북쪽에 위치한 롬퍽에 있는 공군기지의 우편관리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참전을 앞둔 많은 군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고, 그녀는
그들의 많은 관심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타바바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그녀는 경찰에게 발각되어 어머니가 있는 매사추세츠 매드포드로 보내집니다. 이때부터 2년간 베티는 매드포드, 시카고, 플로리다, 그리고 다시 매드포드로 전국을 돌게 됩니다. 중부, 서부, 동남부 뭐 이런 식으로 도는 거죠. 그녀는 낮에는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밤에는 클럽들을 다녔고 주변에는 항상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44년 12월 31일 밤 공군 소령인 맷 골든을 만났고 사랑에 빠지고 청혼까지 받았습니다. 곧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골든은 필리핀에서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고 일본군이 한국을 선언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 그녀와 결혼을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그가 탄 비행기가 인도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그는 사망합니다. 깊은 시리에 빠진 그녀는 잠시 방황하였으나 다시 마이애미에서 여러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그녀에게 저녁을 사고 술집에서 계산을 해주고 심지어는 월세와 그녀의 옷 구입까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베티의 생활 방식은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여러 책에서 그녀를 창녀로 묘사하곤 하는데요. 그녀가 실제 이 남자들과 금전적인 대가를 위해서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베티가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재정적 여유가 없었고 남자들에게 그녀의 생활의 큰 부분을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난잡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사망한 후에 부검에 의해서 밝혀지는데요. 그녀는 성기가 덜 성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 남자친구 셋은 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녀가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성관계는 피했고요. 같은 이유로 아마도 한 남자에 집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에서 알게 된 공군 중이었던 조셉 골든 피클링은 베티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민간 항공사에 취직한 그는 간간히 돈을 보내주었고 베티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1947년 1월 8일에도 100불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100불은 큰돈이었죠. 베티는 답장에서 시카고로 이주해 그곳에서 패션 모델로 일하고 싶다는 계획을 적기도 했습니다. 베티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6개월을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보냈는데요. 그녀는 항상 공짜로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 명의 여자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방을 빌렸습니다. 당시 남부 캘리포니아는 베티와 같은 여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타가 되기를 갈망했으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웨이트리스로, 전화 교환수로, 댄서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은 25세의 기혼남 로버트 맨리였습니다. 그녀는 샌디에고에서 길에 혼자 있는 그녀를 그가 보았고 차에다 태워주겠다고 제안을 한 다음에 실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24시간 극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알게 된 어떤 가족에 의해서 이 가족들의 집에 머물렀는데요. 낮에 일을 하지 않고 밤에는 파티하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이 집에서 쫓겨나면서 그녀를 데리러 온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맨리였다고 합니다. 이 맨리 씨의 진술에 따르면 둘은 그 가족의 집을 떠난 그날 밤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잤고요. 관계는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티가 사망하면서 그는 용의자가 되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인 1월 9일 그녀는 자신의 이 시스터, 언니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시스터와 버클리에서 지낼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이 시스터를 만나러
빌트모 호텔 로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빌트모 호텔까지 로비까지 베티를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이 유부남 로버트 멜리였죠. 빌트모 호텔은 매우 고급스러운 대형 호텔이었고요. 이곳의 로비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드나들었고요. 이곳의 화려함 때문에 베티는 이곳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마크 헨슨이라는 이름의 사업가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 헨슨 씨는요, 이 갈 곳 없는 여자들에게 잘 곳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잠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티가 그런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죠. 엘리자베스 쇼트의 아버지 클레오 쇼트는요, 그녀가 이제 죽은 후에 경찰의 조사를 받는데요. 그녀의 집이 딸이 사망한 이 장소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진술에서 그는 딸과 연락을 안 한 지가 3년이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분개하고 있는 듯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딸의 시체를 확인할 것조차 거부했죠. 그는 사업이 실패한 후 자살로 위장하고 가족을 버린 일이 있었으며 사건이 지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아내에게 가족들이 그립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검인은 베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두개골의 가격에 의한 내부 추절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몸의 어느 곳에서도 정자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녀의 가슴 한쪽이 크게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시체가 발견된 곳 근방의 모든 집들을 조사했고요. 베티를 만났던 20여 명의 남자들은 모두 용의자가 되고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으나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만 30여 명이 되면서 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습니다. 경찰은 베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을 수천 명을 조사했는데요. 진전이 없자 살인범은 아마도 그녀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마치 수술이라도 한 것처럼 두토막이 난 것으로 보아 범인이 의사이거나 고기를 다루는 이런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근처에 있는 남가주 대학의 의대생들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베티가 빌트모 호텔을 밤 10시가 지나서 혼자 떠난 순간부터 이 사망한 채로 발견될 때까지 그녀의 행방에 대해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지막 일주일이 이 살인범과 어떻게든 함께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겠죠. 1월 25일에는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 가죽 핸드백과 향수병 등이 이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쓰레기통에서 수거가 됩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지인인 로버트 멜리 씨는요, 실제 그것이 그녀의 물건임을 확인해 주었죠. 그녀를 차에 태웠을 때 차에 남긴 향과 동일한 향을 내는 향수통이 든 핸드백이었으며 발견된 그녀의 신발은 그가 수리비를 직접 지불했기에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으로 보이는 어떤 이는 사건 발생 후 9일이 지나서 그 신문사 이그제미너지에 베티의 물건들을 소포로 발송을 합니다. 이 물건들에는요, 그녀의 사진, 그리고 출생증명서, 사회보장카드, 그리고 맷 골든의 부고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5명의 남자 이름이 적힌 수첩도 있었습니다. 이 소포는 발송인이 자신의 지문을 지우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기름의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75년 모두가 살인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고요. 모두가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길가나 클럽에서 그녀를 만나서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저녁을 사주거나 술값을 내주었으나 그 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관계 또한
없었다고 모두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용의자는 너무나 많았지만 그 중에서 유력 용의자를 몇 명으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베티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로버트 맨리입니다. 그가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게 된 이유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과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정신병력을 앓고 있었고 1954년에는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을 해가지고요. 아내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의사들이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약물로 당시에 알려진 소디움 펜토서를 이용하여 블랙 달리아 사건의 전말을 얻어내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무죄로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베티를 빌트모 호텔에 데려다준 지 39년이 지난 1986년에 그는 사망합니다. 그의 사망은 사고로 인한 추락사였습니다. 다음은 마크 헨슨입니다. 그의 이름은 베티의 것으로 알려진 이그제미너지에 보내진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55세의 그는 익살스러운 쇼로 알려진 나이트클럽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클럽 뒤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집에다가 그의 클럽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종종 성을 대가로 말이죠. 1946년에 베티 또한 여러 달 동안 이곳에 머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베티와 잠자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조지 호델입니다. 2003년에 나온 책 블랙 달리아 어벤져에서 이 책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LA 경찰 출신인 스티브 호델은 자신의 아버지인 조지 호델이 블랙 달리아의 살인범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인 조지 호델이 저택에서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변태적인 집단 성관계를 가졌었고 자신의 14세 딸과도 관계를 가져서 법정에 서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지 호델이 죽은 것은 1999년으로 그의 유품에서 나온 사진첩 안에 있는 검은 머리 여성이 블랙 달리아라고 주장을 했지만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요.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보이는 자가 경찰에 보낸 편지의 필체가 자신의 아버지의 필체와 동일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역시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잭 앤더슨 윌슨입니다. 이것도 책인데요. 두 조각난 블랙 달리아 살인범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인 잔 길모 씨가 지목한 인물이죠. 저자인 길모 씨는 자신이 1980년대 초에 알코올 중독자인 자범 윌슨 씨를 인터뷰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에는요, 베티가 성기의 문제로 인해서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등의 범인이 아니고서는 알기 힘든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길모 씨의 제보로 인해서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된 이 용의자가 된 윌슨 씨는요, 마침 그가 묵던 호텔의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의 저자 길모 씨가 윌슨 씨의 범행 증거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확인되기가 어렵거나 또는 일부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 약점이 있습니다. 실제 윌슨 씨는 이 책에 언급이 되기 전까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월터 알론소 베일리 씨입니다. 신문사인 LA타임스의 레리 해닐 씨가 지목한 인물입니다. 그는 외과 의사인 월터 알론소 베일리를 용의자로 보았는데요. 베일리 씨의 딸이 베티의 시스터인 버지니아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니시 씨는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있던 이 의사인 허니 씨가 베티를 죽인 범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직업이 외과 의사인 것이 또한
그를 강력한 용의선상에 올리는 계기가 되는데요. 당시 베티가 사망할 때 그의 나이가 이미 67세였으며 범죄 전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 용의자들 중에서요,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의자 1번은 베티를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인 로버트 멜리입니다. 용의자 2번은 나이트클럽을 소유한 직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종종 요구한 전력이 있는 마크 헨슨입니다. 용의자 3번은 외과 의사로 변태 파티를 주최했다는 조지 호델입니다. 용의자 4번은 알코올 중독인 자범으로 수사 전에 사망한 잭 윌슨입니다. 용의자 5번은 베티와 지인 관계인 딸을 가진 외과 의사 월터 벨리입니다.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부에서는 이 용의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부에서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